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주차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루어 모든 사고 훈련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앞선 주차에서 학습한 시각화, 관찰, 시뮬레이션, 에자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까지 서로 분리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그 핵심에는 유추적 사고, 즉 서로 다른 대상과 개념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유추가 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유추의 개념과 그 사고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추가 단순한 비유나 말재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고 또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인지 과정임을 인식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유추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이 도출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관찰에서 출발한 정보가 어떻게 유사성과 구조적 대응을 거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확정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죠. 셋째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전공이나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 이질적인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고 역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학습 목표는 단순한 사고 기술 습득이 아니라 앞으로의 학습과 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유추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구조를 바탕으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유추는 논리적 사고를 포함하지만 엄밀한 증명을 전제로 하는 논리라기보다는 가설적 추정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추는 창의성과 깊이 연결되는데요.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개인이 가진 경험, 관찰의 깊이, 사고 습관에 따라 전혀 다른 유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유추는 추론의 한 형태입니다. 추론이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고요. 대표적으로 연역, 귀납, 유추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연역은 보편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방식이고요. 귀납은 여러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추는 특정 사실들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추는 정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기존 사고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추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비교 대상은 동일한 위상이 있어야 하며 특정 속성이나 구조가 서로 대응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의 유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유추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추의 출발점은 언제나 관찰입니다. 관찰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정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등함과 일치함, 유사함을 포착하는 능력이 길러지면서 이는 곧 유추 능력의 기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얀 칩세이스와 사이먼 슈타인하트가 강조하듯 타 문화와 사람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사고 자산인데요. 관찰은 유추로 확장되고 유추는 다시 비유와 논리를 거쳐서 창의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각적인 비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항상 논리적 추론이 존재합니다. 제대로 관찰하고 그 관찰을 유추로 확장할 수 있을 때 시각화와 창의적 사고는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유추는 거창한 능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 유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넘기는 것은 책장을 넘기는 경험과 연결됩니다. 또 폴더는 실제 서류 폴더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휴지통은 실제 쓰레기통과 연결됩니다. 자, 이 모두가 유추인데요. 이미 아는 구조를 새로운 대상에 적용해 이해를 만드는 사고입니다. 일상적인 유추를 넘어서는 창의적 유추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서로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는 두 현상 사이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자, 여기서 훔친다는 것은 표면을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의 본질적인 원리를 가져다가 자신의 영역에 완전히 새롭게 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훔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이 창의적 유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추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훈련은 자신의 전공과 관심 분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낯선 분야의 책을 읽고 다른 업종의 사람과 대화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 앞에 의도적으로 서는 것, 그 경험들이 쌓일 때 연결되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유추는 즉각적인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지평을 넓히고 전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연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은 유추가 어떻게 창의적 도약으로 이어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1905년은 아인슈타인에게 기적의 해로 불립니다. 이 해에는 그는 과학사의 흐름을 바꾼 세 편의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분자 운동론을 통해서 브라운 운동을 설명하는 원자의 존재를 통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광전 효과 연구를 통해서 빛이 파동이자 입자라는 이중적 성질을 지닌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 업적으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은 발표 당시 곧바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유추와 이론은 당시 과학자들의 눈에는 증거가 부족한 가설 혹은 오류가 많아 보이는 주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고는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상대성 이론이 아닌 실험적 검증이 비교적 명확했던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가 새로운 지식을 여는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서야 하는 용기를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의 유추는 시간이 흐르며 현대 기술 속에서 실질적으로 증명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GPS 시스템입니다. GPS는 위성과 지상 사이의 시간 흐름 차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GPS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5년 라이고 연구진은 중력파를 검출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험적으로 입증했고 이 공로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자, 이는 100년 전 하나의 유추로 시작된 사고가 오늘날 기술 문명의 핵심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천재적인 유추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단순히 두 현상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물리학자들이 관측된 현상들 사이에 공통점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아인슈타인은 서로 무관해 보이던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의 동일한 구조를 가진 현상임을 직감적으로 통찰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연결고리를 발견했고 그 직감을 수년간의 치밀한 연구로 확장하여 하나의 이론 체계로 완성했는데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다른 현상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공통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는 유추를 해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비유가 사용되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석탄은 검은 덩어리이고 다이아몬드는 빛나는 보석으로 완전히 다른 대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화학 성분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은 서로 별개의 물리 현상처럼 보이던 개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직감을 발휘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유추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의 핵심에는 깊은 관찰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현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본질적 속성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당장 증거가 부족하고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논리적 직감을 믿고 사고를 확장하는 유추의 용기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의 유추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확장한 창의적 도약이었습니다. 결국 천재적 유추란 눈앞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의 동일성을 꿰뚫어 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는 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의 동일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아인슈타인의 사고체계는 단일한 번뜩임의 결과가 아니라 일상적인 유추들이 축적되어 거대한 통합으로 확장된 구조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갑작스러운 영감이 아니라 하위 유추에서 상위 유추로 이어지는 사고의 층위적 축적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의 유추는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는데요. 1905년 이전까지의 기존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미량의 질량 감소가 발생한다고 이해되었습니다. 자, 이는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한 물체는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질량 또한 증가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이 수준까지는 기존 개념의 연장선에서 도출된 추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는 입자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질량, 즉 레스트 매스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고요. 반면에 정상 질량은 에너지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체가 가지는 이상 질량은 비가시적인 에너지 상태로 잠재되어 있다가 방출될 때까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구조에서는 정상 질량과 비정상 질량, 즉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교환되거나 호환될 수 없도록 개념적 장벽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즉 뉴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개념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는 에너지를 가로막는 어떤 칸막이도 존재하지 않으며 질량 역시 내부적으로 분리된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유추에 도달합니다. 만약 이 유추가 옳다면 정상 질량은 에너지의 저장고처럼 작동할 수 있고요. 정상 질량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상 질량, 즉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정상 질량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연속적이거나 느린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감쪽 같은 변환일 수 있고요.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될 때 크기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나누고 그에 상응하는 질량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이해되었습니다. 즉 질량 m은 에너지 E를 빛의 속도 C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라는 관계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물리 얘기를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추 자체가 상식을 좀 뛰어넘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극히 가볍더라도 그 안에 내재된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기존 과학계가 공유하던 관념의 방해막을 넘어서려는 상위 유추였습니다. 자, 몇백 년 동안 지배해오던 그런 방해막을 당시에 지배적인 명제가 분명했는데 에너지는 운동이나 파동과 같은 동적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같은 정적 에너지로 구분되고 에너지의 총량은 형태만 바뀔 뿐 보존된다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거의 종교와 같은 신념으로 절대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동시에 질량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 법칙 역시 확고한 전제였고요. 이 두 법칙은 서로 나란히 존재했지만 결코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엄격히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다라는 인식이 과학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혁명적인 유추는 바로 이 분리를 허무는 데서 시작했는데요. 남들이 모두가 0이라고 말하는데 혼자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는 전혀 달라 보이던 두 영역을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라보았고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 가능한 동일한 실체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상위 유추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레벨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 레벨로 바라보다가 상위 레벨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존의 틀을 먼저 깨고 이렇게 확대해서 멀리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보통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는 기존의 과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발표였던 거죠. 자, 이는 단순한 유사성 비교가 아니라 기존에는 1차원적으로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두 대상 사이의 통일성을 창출한 사고였습니다. 자, 이 상위 유추의 토대에는 수많은 하위 유추가 존재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하위 유추는 일상적이고 즉흥적이며 강한 시각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자, 그는 10대 시절 수학의 여러 전문 분야 사이에서 갈등하던 자신의 모습을 비리당의 당나귀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저서나 노트를 봤다면 이 비리당의 당나귀가 한 번쯤 들어본 얘기일 텐데요. 이는 단순한 개념적 비교를 넘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각화된 유추는 사고를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고요. 구체적 장면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하위 유추들이 반복되며 축적될 때 사고 속에는 점차 견고하고 입체적인 구조물이 형성되는데요. 호프스테트와 쌍떼와는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을 유추로 지어진 입체적 건축물에 비유했습니다. 자, 현재 지각하는 대상과 기억 속의 구조물이 유추적 다리로 연결되고 이러한 연결들이 쌓여서 하나의 입체적 사고 구조를 이룹니다.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몰입적 사고인데요.
이 몰입적 사고는 현실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도 하고요. 서로 멀어 보이던 개념들을 연결도 지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의 시점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몰입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 사고인 거죠. 아인슈타인만의 특별함은 단순히 유사성을 잘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파편화된 정보와 현상들 속에서 숨겨진 통일성을 발견하고 이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재구성했는데요. 그의 사고는 관찰의 깊이에서 출발했으며 현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 구조를 보려는 태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당장의 인정이나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적 직감을 믿고 끝까지 사고를 밀고 나가는 유추의 용기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앉아서 책을 읽으며 공식을 쓴다거나 1차원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를 한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합치고 이걸 몰입한 상태에서 재구성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돌려보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넓혀도 봤다가 줄여서도 봤다가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서 보는 그 행동들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했던 놀라운 유추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유추의 힘은 새로운 것을 무에서 창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다르게 보고 또 다시 연결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일상의 사소한 하위 유추를 멈추지 않는 태도, 관찰을 통해 축적된 사고의 재료, 그리고 이를 하나의 통합으로 끌어올리는 상위 유추가 만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지평은 한 단계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바로 이러한 사고 과정이 만들어낸 유추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의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 이론을 어디서 착안했을까요? 그는 경제학자 메서스의 인구론을 읽다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메서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다윈은 이것을 인간 사회가 아닌 자연 세계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개체들 사이에서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환경에 더 잘 맞는 개체가 살아남는다.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20세기 경제학자들은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유추를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시장 경쟁과 기업 생태계의 원리를 읽어냈는데요. 경제학, 생물학, 다시 경제학으로 서로 다른 두 학문이 유추를 통해 서로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유추는 한 방향이 아닙니다. 경계를 넘어갈수록 더 풍부해지는 사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유추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어렵지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사고를 통해서 재현해 보면서 왜 이 상대성 이론이 말이 되는지 생각해보는 여러분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닮아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0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유추가 단순한 비유나 설명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통찰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고 방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현상 사이에서 본질적인 공통점을 포착하는 순간 사고는 설명의 단계에서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추는 즉각적인 정답을 주지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지평을 넓히고 전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사고의 틀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현상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유추적 사고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상과 학습 속에서 또 여러 기회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도 아인슈타인의 사고를 따라해보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10강의 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유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